뉴스버스 속터뷰 시작하겠습니다. 내란 특검이 윤석열에 대해 내란 우두머리 혐의로 사형을 구형했습니다. 1심이지만 다음 달 19일 국민을 상대로 반란을 일으킨 내란에 대한 법적 단죄의 결과가 처음 나올 텐데 구형과 같은 사형 아니면 무기징역이 내려질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사실 내란 우두머리 혐의는 사형과 무기징역, 무기궁고 이 세 종류밖에 없기 때문인데 이 범주 안에서 선고가 나올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오늘은 3년 7개월 윤석열 시대를 정리하는 차원에서 실록 윤석열 시대 이 책을 쓴 박진석 중앙일보 부국장을 모셨습니다. 자,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최근 나왔죠, 이거? 네. 작년 12월 중순쯤에 나왔습니다. 네. 이 책인데요. 네. 실록 윤석열 시대. 예, 비화는 좀 많이 담았습니까? 예, 뭐 나름대로. 네. 그래도 예. 이 안 알려진 얘기 실록 윤석열 시대 하면 예. 뭐 다 아는 얘기들보다는 예. 그 뒷얘기들, 예. 저 표면적으로 일어난 일에 대해서 그 물밑에서는 어떤 일이 있었는지, 네, 예. 숨겨진 얘기는 어떤 건지 이런 예. 것들이 좀 담겨져 있을 것 같아서 예, 저도 뭐 나름대로 그런 부분들을 취재해서 담으려고 노력을 많이 했습니다. 예, 저도 이제 급하게나마 오늘 인터뷰하기 위해서 한번 읽어봤는데 네. 재밌는 내용도 있고 네. 뭐 아는 내용도 있고 네. 처음 보는 접하는 내용도 있었는데 예. 잘 안 알려졌던 내용 위주로 한번 오늘 좀 얘기를 나눠볼까 합니다. 네. 그런데 우선 이제 좀 아쉬운 점이 네, 예. 뭐 그렇더라고 취재원의 익명 처리가 좀 너무 많아가지고 예. 이 얘기를 전한 사람이 누구였는지 네. 알려졌으면 예. 그것까지 돼 있었으면 더 읽는 예. 재미가 있었을 것 같은데 네, 예. 그게 없다 보니까 좀 아쉬웠어요. 네. 뭐 익명으로 처리한 이유가 좀 있습니까? 예. 저희가 이 책을 먼저 염두에 두고 이거 기획을 시작한 것이 아니고 저희 중앙일보에서 하는 유료 구독 서비스 더중앙 플러스라는 그런 플랫폼이 있는데 네. 거기에 장기 연재를 할 연재물로 이걸 먼저 기획을 했고요. 네. 처음에 뭐 한 50회, 60회 정도 하자. 네. 그렇게 얘기가 돼서 만날 수 있는 분들은 최대한 만나보자 네. 해서 일단 쫙 만났어요. 만났는데 잘 아시겠습니다만 비록 이제 윤석열이 몰락은 했지만 저희가 만난 분들이 다 그 윤석열의 측근의 네. 참모 그런 분들이고 또 게다가 저희가 취재를 하고 있을 때가 한창 특검 수사가 진행되던 상황이고 그러니까 굉장히 조심스러우신 거예요. 그렇겠네요. 그러니까 윤석열 주변에 있는 사람들은 어쨌든 간에 근무를 같이 했던 대통령실 참모들이거나 내지는 굉장히 가까웠던 뭐 윤핵관이거나 그러면 이게 거기에 대해서 시시콜콜 다 밝히는 거에 대해서 조금 이름이 공개됐을 경우에 자기들이 좀 민감하게 받아들이는 부분도 있을 것 같고 또 하나는 이게 검찰 특검 수사가 진행 중이니까 여기에 미칠 수도 여파가 미칠 수도 있고 그 화살이 다시 부메랑 돼가지고 날아올 수도 있고 그래서 사실은 그 수사 대상이 돼야 되지 않나 싶은 분들도 꽤 있었어요. 저희 취재 대상 중에. 근데 그런 부분들 때문에 굉장히 꺼렸고 그러면 저희가 이제 실명으로 응한 분들만 가지고 쓰자니 뭐 몇 회 못 할 것 같고요. 그래서 저희가 좀 아쉽지만 그런 결정을 내린 거죠. 익명으로 하더라도 최대한 풍성한 이야기를 담아보자. 그래서 뭐 조금 익명을 많이 썼는데 그 부분은 좀 양해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런 점은 충분히 이해가 가는데 이제 그 화자가 말해준 사람이 누구냐에 따라서 그 얘기의 신뢰도도 생기고 또 이게 어떤 배경에서 나왔구나 하는 것도 조금 더 이해하는데 도움이 됐을 텐데 하는 좀 아쉬움이 있었다. 뭐 충분히 받아들일 수 있는 지적입니다. 그러니까 핵심 증언자들은 아까 얘기 중에 잠깐 언급이 됐는데 주로 대통령 주변 사람들인가요? 그렇죠. 저희 취재팀 그러니까 공동 저자들을 조금 소개하면 여기 현일운 김기정 중앙일보 기자가 있는데 이 친구들이 20대 대선 전부터 그전에는 물론 법조부터 시작했고요. 쭉 그 윤석열을 따라가면서 그 대통령실까지 같이 출입 기자로 했던 친구들이에요. 그러니까 이 친구들이 윤석열 용산 참모들이나 말씀하신 윤핵관이나 아니면 뭐 이 정부의 강요 뭐 또 검찰 출신 인사들 잘 알고 있어서 그런 분들이 주로 취재원이 됐습니다. 그 중에는
뭐 말단 행정관 출신도 있고 아주 높은 지위에 있었던 분도 있고 아주 네. 다양합니다. 예. 예. 취재 보니까 어떻던가요? 좀 안 알려져 있던 얘기, 그러니까 네. 물 밑에서 돌아가는 얘기, 표면하고 달리 네. 그런 얘기들이 좀 많이 있었습니까? 예, 많이 있었는데 네. 그것들을 정리하는 작업은 또 뭐 잘 아시겠습니다만은 그 나온 것들을 쭉 늘어뜨려서는 네. 기사가 되지 않는 것이니까 주제를 잡아서 나름대로 그러니까 순차적으로 이렇게 보도를 하고 있고요. 네. 지금도 보도 중이죠? 예. 네. 그래서 그 중에서 22회차를 묶어서 이 책이 일단 나온 거고요. 그러니까 사실은 이게 실록 윤석열 시대 1인 겁니다. 그러니까 공동정권의 1060일의 기록인데 예. 여기에 다 담긴 게 아니고 예. 일부 지금까지 보도된 내용을 예. 일부 정리해서 여기에 예. 담았다 맞습니다. 이렇게 보면 될 거고 그러니까 보면 사실은 대통령 취임 직전까지를 그러니까 윤석열의 이제 정치 입문 시작 전부터 네. 대선을 치르고 이제 인수위가 승리하고 인수위를 끝내는 그 지점까지. 예. 그러면 대통령 집권 이후에는 지금 아직 안 집권 단계네. 이후는 이제 저희가 1월부터 다시 이 2편을 연재를 시작했거든요. 네. 예, 거기서 이제 순차적으로 보도를 하고 있습니다. 네. 예. 근데 소위 이제 우리가 언론에서 이제 단독 기사, 특종 예. 이렇게 또 부르는 어떤 보도들이 있잖아요. 예. 그런 정도 네. 내용들을 예. 중심으로 한번 예. 나누면 어떨까 하는데 예. 그런 비사들 중에 좀 꼽아보면 예. 한 재밌는 거 한 2개 정도? 예. 예. 일단 김건희가 그 영부인이 되기 전부터 공공연하게 인사에 개입했다는 그런 정황을 보여주는 하나의 일화가 있는데요. 저희가 네. 취재한 게 그 이상휘라는 분. 지금 국민의힘 의원이죠. 국민의힘 의원인데 이 사건이 벌어진 거는 2022년 4월쯤입니다. 그러니까 인수위가 한창 돌아가고 있는 5월 10일에 윤석열이 취임을 했으니까 이제 취임이 한 달 정도 남은 시점이었는데 그때 인선 작업을 막 할 때잖아요. 맞습니다. 이제 윤석열 정권에 뭐 강요부터 청와대 그러니까 대통령실 참모 인선할 때인 거죠 그때가. 맞습니다. 그리고 이상희 의원은 당시에는 당선인 비서실 정무 2팀장. 이었는데 핵심작인데. 그러니까 인사를 실무를 거의 주도적으로 하셨던 분이에요. 그러니까 최고 실세인 장제원 바로 아래에서 이분이 어느 날 철야 밤늦게 일하다가 이제 귀가를 하는데 택시 안에서 갑자기 전화가 한 통이 걸려왔답니다. 그래서 보니까 김건희인 거예요. 이제 이름 김건희 저장이 돼 있으니까 딱 떴겠죠. 그래서 당황해가지고 받는다고 받았는데 이게 스피커폰을 잘못 눌러버린 거죠. 그러니까 택시 혼자만 타는 게 아니라 동승자가 몇 명 있었어요. 딱 누르고 여보세요 하니까 XX 아니요 그냥 여기서 유튜브니까 얘기해도 됩니다. 야 이 새끼야. 야 이 새끼야. 야 이 새끼야라고 영부인의 목소리로 다짜고짜. 그래서 너무 충격을 받았는데 그 충격을 받은 와중에도 이게 주변에 사람이 있으니까 이거 다 듣겠다. 쪽팔리잖아요. 택시 일단 세워주세요 하고 내려가지고 계속 하는데 계속 욕설을 하더라는 거예요. 야 이 새끼야, 너 같은 놈이 이렇게 인사 전횡을 하고 있으니 나라 꼴이 아니냐. 뭐 이런 식으로. 나라 꼴이 이렇게 된 거 아니야? 아니 아닌 밤중에 무슨 뚱딴지인가. 너무 모욕적이기도 하고 계속 듣다가 이제 어느 순간 이제 정신을 차리고 도대체 무슨 일인지 얘기라도 해주세요. 그리고 알아야 제가 들을 거 판단을 할 거 아닙니까? 그랬더니 김건희가 오히려 당황해가지고 이러면서. 그러니까 대든다고 봤던 모양이에요. 근데 그때 이제 옆에서 아마 그 윤석열로 추정되는 남자가 달래면서 김건희를 달래면서 전화를 끊는 그런 소리까지 났다는 거예요. 옆에 윤석열도 있었다 이 얘기네요. 그래서 이게 너무나 충격적인 아무리 영부인이지만 자기랑 그렇게 친한 사람도 아니고 게다가 나이도 훨씬 어린 여성인데 그래서 너무 충격을 받아서 이분이 무슨 어느 정도 수위였는지 모르겠으나 높은 데서 나쁜 생각까지 할 정도였다고 하는데
일단 그 단계를 넘기고 이제 그 얘기는 예. 누구한테 들은 겁니까? 이상희 의원 직접 얘기를 한 건가요? 아니요. 아니면? 저희가 이상희 네. 의원한테 그 요청을 드렸는데 네. 자기는 입이 없다. 본인 입으로. 그러면서 얘기를 잘 안 하셨어요. 그러니까 비서실 근무를 했기 때문에 예. 뭐 입이 없다 뭐 이런 예. 취지였던 모양이죠. 그러니까 부인은 하지 않았지만 그랬고 근데 이게 저희가 알게 된 게 네. 그때 일단 택시에 같이 타고 있었던 사람도 있었고 네. 그다음에 이상희 의원이 일단 정신을 조금 차린 다음에 주변에 막 수소문을 했던 거죠. 지금 이런 일이 벌어졌는데 네. 그때 뭐 윤핵관이나 이런 분들한테 도대체 이게 뭐냐 네. 그러면서 이제 쫙 알려졌는데 그게 이제 인사와 관련된 것인데 김건희가 자기 사람들을 이른바 여사 라인이라고 불리는 사람들을 자리를 줘요. 인수위에서 이제 그 청와대 대통령실 진용을 갖출 때 예. 김건희가 자기 라인 사람들을 거기다 집어넣으려고 했다는 그 얘기잖아요. 지금. 그렇죠. 네. 그렇죠. 그때 또 장제원과 김건희는 약간 또 미묘한 관계가 있었던 것 같아요. 네. 약간의 그 인사에 관한 한 그 서로 경쟁적인. 네. 그런데 그러니까 장제원한테 바로 민원은 못하고 이상희한테 네. 그러니까 특정한 분이 계세요. 그분이 김건희하고 연결이 닿는 그러니까 사람이 김건희가 네. 아니요. 김건희가 이 사람을 좀 좋은 자리 주세요라고 보냈어요. 이상희한테. 그리고 이상희도 그분을 조금 알아서 빨리 자리 좀 주세요 했는데 그게 좀 뭐 일하다 보니까 좀 늦어졌던 거고 네. 그러고 그때는 장제원은 또 장제원대로 김건희와 이상희가 자기를 뭐 제끼고 뭐 무슨 인사를 할까봐 막 되게 경계를 했다 그래요. 그러니까 이상희는 그런 상황이니까 좀 중간에 껴가지고 인사를 빨리빨리 못 내준 거죠. 그러니까 그분이 와가지고 아니 왜 내 자리 빨리 안 내주냐 했는데 아야 뭐 지금 그렇게 쉬운 게 아니다. 인사는 정식 개통을 거쳐야 되고 정식 개통은 장제원과 나다.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그 얘기를 김건희한테 가서 이제 얘기를 한 거죠. 얘기를 해버린 거죠. 그러니까 그 얘기한 사람의 혹시 박기자고 저가 같이 아는 사람 모르겠습니다. 전 모릅니다. 어쨌든 간에 그런 얘기를 김건희한테 이제 전달을 하니까 김건희가 열이 받아가지고 전화를 이제 한 거네요. 남편 앞에 두고. 굉장히 당황했을 것 같아요. 이상희. 그렇죠. 그렇죠. 그래서 그다음부터는 그럼 못 나왔겠네요. 그다음부터 욕설을 듣고. 며칠 나오다가 이런 거는 왜 네가 뭔데 인사 전행을 시키면 시킨 대로 해야지. 왜 네 맘대로 하려고 그래? 이런 취지죠. 그렇죠. 그러니까 뭐 그 순간 이제 이상희 의원은 안 거죠. 나 이제 끝났네. 여기서 더 이상 못 하겠네 하고 뭐 며칠 조금 나오다가 그냥 싹 사라졌다고 하더라고요. 저는 개인적으로 이상희 의원을 그래서 이제 뭐 요즘 만난 지도 오래됐지만 그 무렵에 그 무렵 이제 낙향해 갖고 있었거든요. 그 무렵에 한번 본 적이 있었어요. 그래서 그 자세하게 이 내막을 얘기하지는 않는데 그걸 이제 아까 이상희 의원도 왜 어떻게 하다 이런 일이 일어났지? 그 당시 알아보고 다녔잖아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좀 하소연하는 얘기를 잠깐 뭐 언급은 하는 걸 들었거든요. 근데 그렇게 충격이 큰 일이 있었는지는 몰랐고 찾았다 정도만 알았지. 그 이제 물밑에서 그런 욕설까지 있었다 이런 부분은 이제 저도 몰랐었는데 책을 보니까 그런 내용이 등장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이게 좀 더 충격적인 게 윤석열은 욕설하는 게 뭐 신기한 일도 아니지만 김건희의 욕설에 관한 내용은 거의 처음 있는 그런 거인 것 같아서 저도 이거 뭐 취재 내용 보고 상당히 처음에는 좀 충격적이었죠. 근데 이상희 의원이 예를 들어서 만약에 그게 사실과 다르다 그러면 중앙일보 전화했겠죠. 그럼요. 전화해서 이건 아니다라고 얘기를 했을 텐데 그런 거 없는 걸로 봐가지고는 취재된 내용을 인정하는 거다라고 뭐 저희는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때가 제일 권력 암투가 제일 심할 때 아닙니까? 그렇죠. 그때 김건희 씨한테 내쳐졌다는 거잖아요. 욕설 듣고. 근데 그 욕설도 그 정말 그 뭐라 할까요? 감히 상상하기 힘든 욕설이잖아요. 맞습니다. 야. 그 안팎으로 똑같았나 봐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뭐 남편은 자주 있는 일이지만 김건희의 사례는 거의 못 들어서 저도 좀
놀랍습니다. 김건희가 좀 오히려 윤석열이 여성스럽고 김건희가 남자 같은 면이 있다 이런 얘기는 뭐 많이 나오거든요. 네. 뭐 사업도 했던 분이고 굉장히 괄괄하고 뭐 약간 여자한테 어떨지 모르겠지만 터프한 측면도 있고 그런 성격이니 뭐 화가 끝까지 나면 뭐 이럴 수도 있지 않을까. 근데 취재 과정에서 싶습니다. 그런 예. 이제 그런 욕설을 들은 사람 이상희 의원 말고 다른 네. 케이스도 좀 있습니다. 김건희요? 네. 아니 없어요. 음. 네, 이거밖에 없어요. 네. 뭐 더 있을 수는 있겠지만 네. 그러니까 어. 만약에 그걸 윤석열처럼 네. 늘상적으로 네. 입에 달고 새끼를 입에 달고 살았다 그러면 예, 예. 누군가는 또 들은 사람이 있었을 텐데 네. 그런 게 없다 그러면 케이스적으로는 그렇게 좀 특수한 케이스다 이렇게 볼 수 있는 건가요? 욕설에 관한 하는 네. 예, 특수한 케이스인 것 같습니다. 뭐 네. 더 이상의 케이스는 저희가 이제 그렇다고 아직까지는, 본다면 예. 그 이상희 의원한 비서실 정무 정무 2팀장 이팀장. 인사 검증 플러스 뭐 이런 것들을 네. 맡았던 자리인가 봐요. 예, 예. 그러니까 이상희 의원은 그 사실은 그렇게 정식 직함 없이 그러니까 이제 경선에서 대선 후보로 뽑히지 않습니까? 윤석열이. 네. 그때 그 장제원 뭐니 데리고 네, 네. 일종의 스카웃 해온 걸로 저희가 들었거든요. 네. 그러니까 MB 때 그 그 청와대에 있으면서 그런가 그러니까 봐요? 인사 전문가로 장제원이 보기에 아주 역량이 뛰어나다고 판단을 해서 네. 데리고 왔고 그리고 이제 대통령으로 당선되기 전부터 계속 그 당선됐을 경우에 섀도우 캐비넷 구성 작업을 맡겼대요. 네. 이 사람, 이상희 의원한테. 그러니까 굉장히 중책을 수행하고 있었던 상황인 거죠. 네. 예. 저희 이제 지금 나와 계시는 박진석 부국장하고 저는 한국일보에서 같은 그 근무를 했었습니다. 네. 제가 그 당시 선배였었고 후배 기자로 이제 상당한 선배셨죠. 제가 처음에 네. 서초동 출입을 시작하셨을 때 네. 법조 이진이셨으니까. 네. 예. 하여튼 뒤로 이제 법조 취재를 많이 했잖아요. 예, 예. 그 박 기자도 법조 취재 많이 했는데 윤석열 잘 압니까? 저는 윤석열 개인적으로 뭐 밥 한 번 먹어본 적은 없어요. 아, 예, 예. 네. 아유, 잘 몰라요. 네. 그게 뭐 출입해 보셨으니 아시겠지만 법조를 뭐 스트레이트로 계속 하는 분들도 있지만은 뭐 한 2년, 3년 하다가 딴 데 그렇죠. 갔다가 다시 왔다가 이러잖아요. 저는 윤석열하고는 그 타이밍이 잘 안 맞아서. 그렇죠. 네. 맞아야 되거든요. 겸사들도 예, 예. 한 2년 하면 다른 데로 또 그렇죠. 지방 가고 그러기 예, 때문에 예. 서초동에서 길에서 뭐 오며 가며 보긴 했어요. 네. 그렇죠. 좀 하여튼 눈에 띄는 그렇죠. 외모시니까. 네. 그러고 제가 개인적으로는 모르지만 알잖아요. 그 검찰에 어떤 양반들이 있고 저 양반은 어떤 분이고 저 나이인데 아직 노총각이다. 뭐 꽤 유명했던 사람이긴 해요. 네. 근데 개인적인 연은 뭐 그렇게 없었고. 네, 어쨌든 네. 이제 그 윤석열과 개인적으로 뭐 그런 연은 없다 하더라도 예, 예. 아까 얘기했던 대로 들어서 잘 알잖아요. 예, 윤석열이 예. 저 인간은 어떤 사람이다. 예, 예. 검사로서 어떤 사람이 이건 잘 알잖아요. 예, 예. 근데 이 취재 과정에서 드러난 예. 윤석열의 인간성과 예, 예. 그때 알던 인간 윤석열에 대해서 예. 차이가 좀 많이 납니까? 아, 그러니까 많은 분들이 그 변했다는 얘기를 하죠. 윤석열. 그럼 예. 원래는 좀 안 원래는 그러니까 네. 물론 뭐 사람이니까 여러 측면이 있었겠지만 그 좋은 윤석열을 기억하는 분들이 꽤 많아요. 그렇습니까? 예, 예. 그러니까 저희가 꼭 실록 윤석열 시대 이전에도 윤석열 관련해서 다룬 시리즈물이 몇 편 있었고 그때 네. 취재를 해봤는데 예를 들면 뭐 초임지인 뭐 대구지검에서 하숙을 했는데 예. 그 하숙집 부부가 너무너무 좋게 기억을 하고 있어요, 윤석열을. 그렇게 예의가 바르고 경우가 바르고. 도저히 상상이 안 되는데. 그때 뭐 네. 30대 중반이었으니. 근데 그 얘기를 들어보면 거짓말하는 것 같지 않은 게 그 윤석열이 뭐 하숙집 부부지만 가끔 뭐 고급 요리집에 데려가서 음식도 대접해주고. 예. 그러고 결정적으로 이제 이임을 하게 돼가지고 이삿짐을 빼는데 그 부부가 너무 섭섭해서 이렇게 내려다 보니까 두 분 여기 잠깐 앉으십시오 하고 큰 절을 굽어가면서 그동안 너무 감사했습니다. 뭐 이런 식의 예의 그런 케이스들이 꽤 있어요. 그 윤석열 도저히 안 떠.
보통 이제 그런 부분은 저도 처음 듣는데, 네, 예. 제가 들은 거는 룸살롱에서 구두에 술 따라가지고 막, 먹이고 돌려먹이고, 이 예. 얘기만 이런 예. 쪽으로만 지금 기억하고 아니, 있는데. 물론 뭐 그런 면도 있겠지만. 이 검사가 되면서 그때는 네. 초임이었다는 거잖아요. 예. 사회적 어떤 정의도 실현하고 나름대로 이렇게 네. 그런 마음가짐이 있었나 봐요. 예. 근데 이게 검사 생활하면서 점점 바뀌었나 보죠. 그러니까 하여튼 좀 예. 그런 측면의 얘기도 많아요. 예를 들어 말도 워낙 거칠고 네. 하여튼 여기자 앞에서도 그냥 성적인 얘기를 막 하고 욕도 많이 하고 뭐 분명 그런 것도 있는데 네.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건 그런 측면이 있는 반면 이렇게 좋게 기억하는 측면도 있었다는 거죠. 네. 그때는. 네. 근데 점점 이제 거물이 되고 대통령이 된 이후에는 다들 입을 모아서 하는 게 뭐 이제 우리가 다 아는 윤석열. 네. 독선적이고 네. 독단, 막말하고 네. 술 먹고 그런 그러니까 누가 뭐 거슬리는 얘기만 하면 그냥 해가지고 예. 그래서 못하게 하고 그러니까 그런 부분이 이제 결국은 나라를 다스리는 지도자로서는 뭐 미달인 부분이 있고 또 하나 약간 의외라고 할 만한 거는 여성적인 부분이 있다. 그게 뭐냐면 그 참모 중에 그 아까 김건희 얘기하면서 대통령이 여자고 영부인이 남자다. 네. 이런 얘기를 하는 분들이 꽤 있어요. 그러니까 그게 뭐냐면 생각보다 겉으로는 뭐 이러지만 굉장히 예민하고 소심한 그러니까 한마디로 이렇게 겉은 마초고 겉은 마초인데 속은 찌질이다. 찌질이라기보다 그러니까 하여튼 소심하고 겁쟁이라는 거 아닙니까? 뭐 그런 건데 제가 하고 싶은 말은 국정을 운영하는 데 있어서 안 좋게 발현되는 경우가 있어요. 그러니까 어찌 보면 그것도 기존의 관념이랑 비슷한데 가오. 난 가오상하는 거는 싫다.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쟤 되게 마음에 안 드는데 면전에서 대놓고 쟤를 안 깨고 면전에서는 칭찬하고 다른 삼자를 시켜서 쟤를 깨게 하는 그런 면모가 꽤 있었다고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그 당사자 입장에서는 좋은 말을 들으니까 난 신임을 받는구나 하고 있다가 갑자기 뒤통수 맞는 그것도 국정의 리더로서는 굉장히 안 좋은 덕목이라고 저는 생각하거든요. 근데 아까 안팎으로 똑같다는 게 제가 책 보다 보니까 또 처음 나온 부분 같은데 이게 안철수하고 처음에 이제 손을 잡고 정권을 창출한 거 아닙니까? 맞습니다. 근데 인수위 때부터 이게 깨졌다면서요. 깨지는데 그때 가교 역할, 이 후보 단일화할 때 가교 역할을 했던 게 이쪽에서는 안철수 쪽에서는 이태규 전 의원 그리고 저쪽에서는 장재원 의원이 이제 서로 가교 역할을 한 거 아닙니까? 근데 이태규 의원한테도 윤석열이 똑같은 김건희가 퍼붓던 욕과 같은 욕을 퍼붓다면서요. 그건 뭐 더 심한 욕. 그렇습니까? 그 어떤 내막이? 그게 서두부터 말씀을 드리면, 그러니까 아까 말씀하신 대로 그 막판에 대선 한 뭐 일주일 전인가요? 뭐 며칠 전이죠. 극적인 단일화에 합의를 해서 그때 보시면 같이 공동 기자회견문에 보면 공동 정부를 만들겠다. 윤석열, 안철수 공동 정부를 만들겠다고 그렇게 선포를 하고 그래서 당선이 됐는데 당선이 되고 인수위 초기 인사 때까지만 해도 괜찮았대요. 그러니까 윤석열 쪽이 6이면 안철수 쪽은 4 정도는 먹었다 이런 거거든요. 그게 조금 시간이 흐르면서 이제 실무진들을 뽑을 때부터 안철수 쪽을 노골적으로 배쳐가는 움직임이 일어나기 시작했고 결정적으로 이제 강요 인선을 하는데 거기 보면 안철수 의원하고 저희가 인터뷰한 부분도 있습니다만은 자기가 교육부 총리를 추천했고, 그러니까 자기는 큰 욕심은 없고 몇 자리 과학, 교육, 벤처, 자기 전문 분야니까 거기만 좀 추천하고 나머지는 대통령 다 하셔도 된다는 생각으로 좋은 분을 추천을 했는데, 카트. 한 명도 안 받아들였다는 거죠? 카트. 그 다음에 뭐 과학 수석 신설해야 된다는 것도 카트. 계속 그렇게 되니까 안철수 의원이. 근데 안철수 의원이 그 당시에 인수위 공동위원장이나 인수위원장이에요. 인수위원장 단독 위원장인데도 그랬다는 거죠. 그러니까 직함만 준 거네. 인수위원장에는 딱 직함만 줘놓고 정책만. 그러니까
100 몇 개 뭐 국정과제 이런 걸 만들었잖아요. 네. 거기는 관심이 없었던 거죠. 윤석열은. 그러니까 그것만 해라. 너는. 안철수 네. 그만 하고 그러니- 여기에 이제 인사라든가 네. 이건 내가 챙길게 이렇게 그러니까 된 거네요. 안철수 의원 표현으로는 인수위가 2개 있었다. 자기가 했던 공식 인수위가 있고 물밑 인수위에서 비밀 중요한 인수위가 건 다 있었다는 했다. 거잖아요. 네. 비밀 인수위. 맞습니다. 예, 예. 그러니까 이제 안철수 의원 입장에선 답답하니까 이태규 의원한테 이러면 어떡하냐. 우리 몇 자리 들어가야 되는데 지금 네. 봐선 아무도 한 자리도 못 들어가겠다. 그 약속 위반 아니냐 뭐 맞습니다. 이렇게 얘기를 했겠죠. 예, 예. 그러니까 이태규 의원도 나름 그러니까 처음에 이태규 의원도 행안부 장관으로 거명이 됐었거든요. 네. 자기도 거기에 욕심이 있었고 관심도 많았고 공부도 많이 했고 그랬는데 이런 흐름이 쫙 가다가 어느 날 갑자기 너 통일부 장관 할래? 이렇게 딱 갑자기 온 거예요. 네. 그래서 여러모로 이제 황당하고 그래서 4월 10일 2022년 4월 10일에 누구 아는 분 결혼식에 갔다가 거기서 뭐 술 한두 잔 하시고 등등 집으로 돌아와서 딱 이제 가만히 있으면 안 되겠다 해서 장제원한테 전화를 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예. 단일화 단일화 파트너였던 그 그렇죠. 장제원한테 이제 그때 연락을 해서 장제원은 당선인 비서실장이었고 네. 해서 장 의원 이게 약속이 틀리지 않냐 네. 다르지 않냐 이러면 어떡하냐 하면서 좀 항의를 했어요. 네. 그러니까 장제원 의원이 아이고 왜 저한테 그러십니까 하면서 네. 좀 싫은 투로 받고 하여튼 서로 감정이 좀 안 좋아져서 끊었는데 끊자마자 전화가 왔다는 거예요. 네. 윤석열한테 전화가 온 거예요. 음. 받았더니 뭐 아까랑 똑같습니다. 야 이 새끼야. 야 이 새끼야. 또 벙쪄 있으니까 네가 뭔데 내가 인사하는데 이래라 저래라 하냐. 난 대통령이야. 내가 하고 싶은 건 내가 다 할 수 있어. 하면서 팍팍팍팍 쏘아붙고 전화 끊어버렸다. 아니요. 마지막에 하나 더 있습니다. 너 이때 이태규 의원이 인수위원이었거든요. 네. 너 그 인수위원 자리도 내놔. 그러고 팍 끊어버렸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도 이게 열이 받아가지고 여쭤봤어요, 저희가. 네. 술 먹은 티 안 나더냐, 그러니까. 그거 잘 모르겠다. 전화상으로는 뭐 잘 모르고. 예. 예. 어쨌든 네. 그렇게 해서 공동정부 하기로 했던 것들이 완전히 파토가 나버리는 거네요. 이태규 의원은 그래서 그 다음날 막 고민하다가 관뒀죠. 관두고, 그 다음에 뭐 출입증 반납하고, 그 활동비 몇백만 원 받은 것도 너네 계좌 불러 해서 그냥 다시 쏴주고 나 그만합니다 하고 관뒀고 예. 근데 안철수 위원장은 끝까지 갔어요. 이분은 그래도 그만두면 안 된다. 근데 뭐 그나마 좀 말빨이 먹히는 이태규 의원도 없어지고 이제 혼자밖에 안 남았으니까 끝나버린 거죠. 네. 공동정부라는 거. 그 이제 김건희 씨 얘기를 해보면 또 추가로 더 서울의 소리 이명수 기자가 7시간 녹취록들 공개하면서 거기에 또 그 김건희에 대한 얘기들이 그것만 들어도 다 알잖아요. 그럼요. 어떤 사람인가. 그러니까 캐릭터랑 뭐 김건희가 누구인지는 거기 보면 다 아는 거고 저희가 취재한 거는 이제 영부인이 되면서 또 V0로서의 면모 이런 거를 보여주는 케이스들을 좀 몇 개를 취재를 했는데 그러니까 명태균 씨가 얘기를 5대5 했다. 지분이 5대5 했다라는 얘기도 뭐 페이스북에다 쓰고 얘기도 하고 그랬잖아요. 근데 실제 그 5대5를 넘어서는 V0면 더 넘어서는 거 아닙니까? 근데 그거는 제 보기에는 약간 그냥 부르기 좋은 것 같고 그 정도까지는 아니었던 것 같고요. 그래도 물론 뭐 이른바 여사 라인 쪽의 항변이긴 합니다만 실제로 보면 주로 문제가 됐던 거는 인사거든요. 그렇겠죠. 김건희는 무슨 정책에 영향을 끼치려고 했다는 뭐 그런 건 거의 없고 그러니까 인사에서 자기 사람을 좀 더 넣으려고 했다는 것 그다음에 자기가 그 대통령과 동급이다라는 식의 그런 보여주기 쇼 같은 거 그런 것들 때문에 좀 많이 지적을 받는 측면이 있었던 것 같고 물론 뭐 월권도 하고 인사 개입도 하고 매관매직도 했죠. 근데 딱 5대5냐 하면 그거는 아닌 것 같다는 게 제 생각이고요. 근데 실질적으로 뭐 이제 김건희 입장에서는 5대5든 뭐 1%를 갖든 뭐 어쨌든 본인은 사인이잖아요. 그렇죠. 대통령 영부인이라는 어떤 그 대통령의 부인이라는 하나의 자리만 있을 뿐이지 무슨 권한을 누가 이렇게 해서 쥐어준 게 아니잖아요.
네. 그 취재한 대상 중에 한 분이 딱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우리가 음, 투표해서 영부인 뽑은 거 아니지 않냐. 그렇죠. 예, 예. 그런 거죠. 뭐 예. 아무런 권한이 없는. 나토 회담인가 리투아니아 예, 가갖고 명품 예, 쇼핑한 게 네, 다 트위터 그쪽 언론에 보도가 되고 네, 그랬었잖아요. 예, 그리고 그래서 우리 언론에도 보도가 되고 예, 뭐 X에도 음, 올라오고 막 음, 그랬었는데 네, 그때 그 무렵에 음, 그 회에 나가지고 음. 국무위원들 예, 예. 모아놓고 국무회의 하듯이도 했다면서요. 그때 현장에 있었던 네, 분 한 분한테 들은 거 얘긴데 하도 그 뭐 취재 초기에 들은 건데요. 네, 김건희가 V제로니 뭐 네, 전행이니 이런 얘기가 많으니까 그분한테 우리 현일웅 기자가 네, 아, 도대체 김건희의 참 모습은 뭐 어떤 거냐, 네. 어디가 맞냐 하니까 막 한숨을 쉬면서 이 얘기를 한 거예요. 그게 이제 2023년 7월 그 네, 나토 네, 네, 네. 회의 리투아니아 갔다가 그다음에 폴란드까지 방문했을 때인데 폴란드 바르샤바에 있는 호텔에서 네. 그때 그 아까 말했던 그때가 그 명품 쇼핑 문제 됐을 때죠. 리투아니아, 그때인가요? 리투아니아 갔을 때.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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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리투아니아 갔을 때. 그 다음 폴란드. 예. 그러니까 그 저희 취재원이었던 분이 이제 행사 마치고 폴란드 호텔에 투숙해서 좀 쉬려고 하니까 대통령께서 부르신다고 호출이 온 네. 거예요. 그래서 뭐 깨질 일 있나 하면서 걱정하면서 갔더니 자기만 있는 게 아니고 쫙 다 불러 모았더라. 네. 그래서 아, 뭐 격려 말씀이라도 하시려나, 뭐 술 한잔 주시려나, 뭐 이러고 있었는데 윤석열이 이제 얼추 모이니까 앉아서 이제 말을 꺼내려고 딱 폼을 잡는데 그때 김건희가 네. 슬리퍼 신고 음. 와가지고 그걸 딱 낚아채가지고 그러니까 윤석열 말하려고 예, 하는데 예. 그걸 낚아채가지고 예, 자기가 말을 먼저 딱 음. 꺼냈는데 그러니까 어떤 그러니까 요지는 그러니까 우리 정부가 잘 돼야 된다는 뭐 그런 취지인데 그 과정에서 네. 이 사람은 저 아니었으면 힘들었어요. 저 아니었으면 대통령 못 됐어요. 막 이런 식으로 얘기를 예. 해가지고 거기 있었던 사람들이 다들 벙쪄가지고 저래도 되는 거냐고 예. 나중에 이제 방으로 돌아가면서 그렇게 얘기했다는 그런 일화인데 이런 얘기가 근데 몇 건 더 있어요. 아직 뭐 앞으로 순차적으로 쓰겠습니다만은 이건 사람- 이제 그렇죠. 예. 그 대통령 집권 이후에는 지금 쓰고 예. 있는 내용이니까 예. 아직 여기 책에는 등장 안 하는데 맞습니다. 더 여러 건들이 있다. 그 책은 방금 말씀드렸던 나토 거는 여기에 약간 예. 프롤로그식으로 등장을 하고요. 네. 근데 그 많은 사람을 모아놓고 내가 대통령 만들었다 뭐 이렇게 얘기했다는 네. 증언들이 꽤 있어요. 여러 건. 네. 네. 내가 머리 꼭대기 위에 있다. 뭐 네. 이런 취지 아니에요. 나 아니었으면 대통령 이 사람 안 됐어. 내가 네. 당신들 뭐라 그래도 내가 네. 특등 공신이고 네, 예. 이거 뭐 그 권한도 그래서 내가 뭐 행사해도 아무렇지도 네. 않아. 뭐 이런 취지로 얘기한 것 같아요. 예. 그러니까 내 얘기 잘 들어라. 이거 아닙니까? 그럼요. 그리고 실제로 예. 그 김건희와 밑에 이게 여사 라인이라고 불리는 신복들이 전행을 네. 부린 케이스들도 꽤 많이 그렇죠. 지금 들려오고 이제 이 있습니다. 책에는 예. 그런 부분까지 이제 예. 조금 등장하지는 않은데 이제 예. 앞으로 나올 부분들은 예. 그 집권 기간에 있었던 일이기 때문에 네. 그런 어떤 횡포 뭐 예. 그런 권한 남용 하나 조금 설명을 드리면 저희 그러니까 시즌 2 연재가 이미 나간 내용이라서 제가 말씀을 드리는데 공부 초기에 그 참모 중에 한 분이 일단 큰 그 이슈가 하나 예정돼 있어서 그것과 관련해서 보고서를 작성해 가지고 대통령께 드렸어요. 네. 드리고 이제 다시 자기 방으로 돌아왔는데 오자마자 전화가 띠리릭 걸려와서 보니까 그 이른바 여사 라인이라고 불리는 분 중에 한 분이에요. 그래서 어쩐 일이시냐 그랬더니 방금 대통령한테 보고서 드렸죠. 그 사안 관련해서. 그거 어떻게 하셨어요? 무슨 관계이시길래? 그랬더니 그 왜 대통령한테만 드리냐? 예? 했더니 여사한테도 드려야죠. 태양이 두 개인 건 모르세요? 아, 태양이 두 개인 건 모르세요? 예. 그래서 네. 이분이 벙쪄가지고 근데 그런 그러니까 여사 라인의 전행 때문에 네. 그 용산 참모들은 공직에 있다가 파견돼 오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최고 엘리트들이잖아요. 그렇죠. 근데 여사 라인 중에는 뭐 그냥 개인 사업할 때 데리고 있었던 사람도 있고 뭐 좀 미안한 말씀이지만 깜냥이 안 되는 분들도 꽤 많았죠. 있었는데 네. 그런 분들한테 막 수모를 당하니까 그 중에는 막
하도 분해서 울었던 분도 아, 있다고 하더라고요. 어. 네. 그런 식의 전행. 네. 그 이제 부속실도 그래서 부속실을 차라리 부속실을 만들어가지고 예, 해라라고 했는데 안 예. 만들었잖아요. 예, 예. 부속실이 없었잖아요. 없었죠. 그럼 어디에 그 네. 여사 라인들이라는 사람들은 어디에 짱 박혀서 아. 그런 일들을 하고 있었나요? 그러니까 직함은 다 용산 참모로 아니 어딘가에는 달고 그래도 있었죠. 행정관 행정관 뭘 달고 있어야 되잖아요. 예, 예. 그러니까 직함은 뭐 그럴듯한 걸 음. 달고 있었는데 그 중에는 뭐 관저에서 머물면서 뭐 심부름하던 분도 있었던 네. 것 같고, 그러니까 뭐 그럴듯한 직함은 있으나 사실상 음. 제2부속실 역할을 했던 분들이 있었던 거죠. 저희가 그 당시에 이제 예. 윤석열, 김건희 굉장히 측근으로서 일했던 예. 그 대통령 행정관한테 들은 얘기인데 뭐 예. 아까 얘기했던 대로 관저에 가면 예. 김혜성 있잖아요. 집사라고 예, 그러는 예, 김혜성이 예. 아, 추리닝 바람으로 돌아다니고 있었다는 거예요. 예. 근데 김건희의 이 책에도 나오는 김건희의 네. 비서실장이라고 한 사람이 아, 예. 김승희 그 예, 당시에 예. 의전비서관이었잖아요. 예, 예. 근데 김승희도 음. 그 김혜성한테 음. 함부로 못하더라. 어. 깍듯하게 하더라. 어. 그러니까 김승희보다 더 예. 측근이 이제 김혜성 오. 집사. 근데 이제 대통령실은 가 있지 않았지만 예, 예. 관저에서도 그렇게 추리닝 바람으로 돌아다니고 있었다. 그 얘기를 하더라고요. 한번 소개를 해드려야 되겠네. 예. 실록을 쓸 수 예, 있도록.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김건희 이제 그 김건희 씨 초기 이게 이제 네. 뭐냐면 집권하기 전까지 예, 예. 주로 얘기 나왔다는데 예. 윤석열이 그 정치 선언 예. 하고 나서 그 무렵에 예. 김건희 엑스파일이 막 예, 돌아다녔잖아요. 예, 예. 엑스파일 해가지고. 근데 그때 나왔던 얘기들이 이제 줄리 이런 예, 게 등장하고 나서 예. 굉장히 김건희 씨가 스트레스 받았다라는 네. 내용도 들어있더라고요. 맞습니다. 네. 예. 그 대목은 있는데 네. 김건희 취재해보니까 김건희 씨 줄리는 맞습니까? 그거를 지금까지 아무도 입증을 못했는데 네. 저희라고 뭐 아니, 지금 입증은 소송 하겠습니다만 그 줄리라고 예. 주장했던 분들을 예. 걸어가지고 지금 명예훼손해서 예, 예. 지금 재판받고 있고 예, 그러잖아요. 예. 뭐 깨놓고 말하면 술집 접대부 네. 했다는 거잖아요. 근데 그거를 뒷받침할 만한 내용은 없었어요. 아직은 예, 예. 없었는데. 근데 네. 다만 저런 건 있는데, 그러니까 김건희 본인은 뭐 본인 해명이라서 다 믿을 건 못 되겠지만 내가 돈이 얼마나 많은데 내가 줄리 같은 걸 하겠냐라고 해명하고 다녔다고 하는데, 그런 그 뭐 소규모 파티장에서 네. 봤다는 사람 많아요. 그러니까 직업적인 접대부는 예, 아니었을 예, 예. 수 있지만. 그러니까 이분이 그러니까 미술 쪽 뭐 얼마나 전문적인지 모르겠으나 큐레이터로 네. 활동을 했었으니까. 그리고 제가 듣기로는 그 굉장히 가깝다는 그 조남욱 전 삼부토건 네. 회장이 또 그 화랑가 쪽 사람들하고 좀 관계가 또 긴밀했다고 하고, 네. 그 과정에서 알게 됐고 소규모 모임에 약간 분위기 메이커 같은 걸로 자주 네. 데리고 왔던 것 아닌가. 일단 그 정도는 맞는 것 같고요. 네. 그런 자리에서 봤다는 분을 제가 직접 만났었으니까, 김명신이었을 시절에. 네. 예. 그 넘어까지. 그러니까 그때 김명신이었을 시절에 직접 봤다 이거죠. 예, 예. 네. 근데 그게 무슨 술집 접대부로 본 게 아니고 직업적 접대부는 아니고 예, 분위기 그런 모임 자리에 메이커. 분위기를 띄우는 뭐 그런 그러니까 역할. 조남욱 회장을 따라 나오거나 예, 뭐 예. 이랬다는 예, 거잖아요. 예. 그러니까 뭐 여기서 말하는 줄리라는 게 예. 줄리였다고 한다는 게 무슨 직업적 접대부를 얘기하는 건 아니니까. 네. 그런 애명을 갖고 네. 그런 뭐 분위기 메이커로 자주 술자리에 불려 나왔다 이런 그러니까 얘기 아닌가요? 윤석열과 이 줄리의 만남 예. 이것도 예. 잘 안 알려졌거든요. 예, 예. 뭐 무정스님이다, 예, 예. 조남욱이 소개해줬다 이렇게만 알려져 있는데 정확하게는 안 알려져 있잖아요. 저는 그런 얘기를 들었어요. 네. 줄리가 사귀던 검사가 한 명 있었잖아요. 예, 예. 그 당시에. 그래서 윤석열이 직접 그 검사한테 예. 줄리를 소개시켜달라 그래서 김건희 소개시켜달라 그래서 예, 그래서 예. 만나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검사가 김건희 씨한테도 한번 만나볼래? 그랬더니 김건희 씨가 오케이 해서 그 만남이 시작됐다. 저는 이제 그 얘기를 들었는데 예. 그것도 이제 관심 갖고 봤는데 그 부분은 등장을 안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저희도 무정, 조남욱 뭐 요 정도만 네. 알고 있고, 그리고 윤석열의 대학 동기였던 그 법조인 한 분도 너무 궁금해서 조남욱 회장한테 직접 물어봤는데 뭘 할라 그래? 그럼 뭘 요렇게만 네. 해서 더 못 물어봤다고 하더라고요. 네. 그러니까 어쨌든 간에 그 뭐 윤석열과 조남욱 회장이 뭐 하여튼 골프도 치고 다니고 그랬잖아요. 예. 네.
그렇기 때문에 그 3자가 같이 만나는 자리도 분명히 있었던 것 같기도 하고. 예, 예. 근데 이제 첫 만남이 어떻게 이루어졌냐, 예. 결혼까지 가게 됐는지 이 부분에 대해서는 조금 그냥 네, 집안에서 그것까지는- 반대 많이 했다고 하지 않습니까? 아, 예, 예. 예. 반대는 많이. 그러니까 저 부모님, 윤석열의 부모님, 특히 어머님이 네. 되게 그 예비 며느리의 학벌을 중시하는 분. 그러니까 윤석열이 서울법대 나오고 예, 뭐 예. 그래서 사법시험 통과해갖고 검도 내고 했으니까 예. 뭐 거기에 맞는 며느리를 찾았을 것 같긴 해요. 맞습니다. 네. 그런데 또 다른 윤석열의 뭐 오래된 친구분 얘기로는 네. 김건희 이전에 이미 좀 한 명을 데리고 갔었대요. 이 사람하고 결혼하겠습니다. 네. 그런데 어머님이 바로 그 명문대 출신이 아니라고 해서 반대를 해가지고 안 된 적이 한 번 있다고 하더라고요. 네. 근데 이제 김건희를 데리고 갔을 땐 이미 51세, 52세니까 이제 마지막 여길 놓치면 이제 평생 장가 못 갈 것 같으니 네. 어쩔 수 없이 허락을 해 주셨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좀 미련이 있었는지 모친께서 남들한테 소개할 때는 우리 며느리 서울대 출신이라고 네. 그렇게 했다는 뭐 얘기도 있더라고요. 네. 네. 근데 그런 얘기도 있잖아요. 저 결혼을 반대해서 예. 이 김건희 씨 때문에 윤석열과 어머니가 예. 의절을 했다, 이런 얘기도 있던데 그거는 맞는 얘기인가요? 그 얘기도 저도 들었는데 뭐 확인까지는 아니고요. 네. 그 지금 그러니까 결혼한 이후에도 뭐 김건희가 거의 시댁은 아예 뭐 어머님은 특히나 찾아보지도 않았. 그런 것 같아요. 예. 예. 그런 얘기는 들었습니다. 그러니까 윤석열 대통령 되고도 네. 그 투표장에 갈 때 예. 아버지는 같이 가는데 네. 어머니는 없잖아요. 그러니까 그렇죠. 한 번도 어머니가 네. 등장한 적은 없어요. 예. 아버지는 뭐해서 뭐 예. 같이 부축하고 갔다든가 뭐 이렇게 좀 보였는데. 모친께서 건강이 많이 안 지금 좋다고. 너 병원에 뭐 입원해 있다고 예. 들었는데요. 윤석열과 김건희 씨의 만남, 이것도 지금 만나게 된 계기가 정확하게 지금 드러난 건 없는 거예요. 맞습니다. 지금 뭐 지금까지는 알려주기로는 조남욱 회장이 뭐 소개했다 했는데 그것도 아닌 것 같고, 저는 아까 제가 말한 부분 맞을 것도 같아요. 왜냐하면 저도 이제 그 윤석열 주변 사람한테 들은 얘기니까. 그러니까 그것과 관련해서 뭐 만남의 발단은 모르겠으나 하여튼 초기에는 굉장히 사랑했던 건 맞는 것 같고요. 줄리를. 줄리 김건희를 사랑했. 옛 검찰 간부 한 분이 해준 얘기인데, 소개팅을 자기가 시켜주려고 그랬대요. 그것도 유명 여배우. 여배우, 뭐 실명을 말씀드리긴 좀 그렇습니다만. 그러니까 이름만 대면 알만한 여배우라는 거죠. 해서 이분하고 소개팅 한번 하세요. 그랬더니 안 한다고. 그 전에 뭐 왜 윤석열이 김건희 여사 만나기 전에 한 소개팅을, 여자를 한 150명 정도는 소개팅을 했다는 얘기도 있거든요. 그랬는데 갑자기 안 하겠다고 하니까 왜 그러냐, 이 배우 알잖냐, 되게 이미지가 참한 배우거든요. 그것도 학교도 괜찮은데 나왔고, 이상하다 하면서 계속 권하니까, 그때 제가 사실은 조금 나이 어린 여자를 지금 만나고 있는데 그거가 잘 안 되면 그때 부탁드릴게요 하면서 거절을 했다. 그게 김건희 씨다. 이런 거죠. 예. 그러면 그 무렵에 결혼을 2012년인가 했죠? 2012년 3월인가 뭐 한 걸로 기억하는데, 그러면 한 2011년쯤 됐을 때 일이겠네요. 자, 이제 또 궁금한 게 이 윤석열, 김건희, 한동훈, 이 세 명은 뗄 수 없는 관계들이었잖아요. 지금이야 뭐 한동훈과 윤석열의 견원지간처럼 돼 있는데, 과거에는 그 세 명이 이게 찰떡궁합이었잖아요. 그래서 저희가 이제 뉴스버스 했던 고발 사주 사건 할 때도 그게 윤석열, 김건희, 한동훈의 명예훼손을 고발해달라고 지금 국민의힘이 고발장을 보낸 거잖아요. 그 정도로 이제 가까웠던 사이인데, 한동훈과 윤석열은 어떻게 인연이 됐고, 이 결정적으로 이렇게 대립관계, 갈등관계 이렇게 된 계기들은 뭡니까? 처음 만났을 때는 왜 윤석열이 잠깐 변호사 한 1년 했었잖아요. 관두고. 그 한동훈 뭐 예전에 뵀을 때 얘기가, 한동훈 처음 그 초임으로 서울지검 형사부부에 있을 때 피의자의 변호인으로 왔다는 거예요. 윤석열이. 그래서 처음 인사를 했고. 그러니까 윤석열이 잠깐 태평양에선가 그 변호사 활동을 한 적이 있었죠. 맞습니다. 한 1년 정도 했나? 맞습니다. 그때 자기는 그렇게 기억하고, 그 다음에는 뭐 이제 다시 복귀해서 중수부에서 같이 수사하면서 쭉 친하게 지냈고, 그래서 뭐 결국은 윤석열 입장에서는 제일 일 잘하는
자기가 데리고 쓰기 좋은 후배였던 거죠. 그러니까 네. 계속 데리고 갔죠. 특검에도 데리고 갔고 중앙지검에도 데리고 갔고 대검에도 데리고 갔고. 그러니까 윤석열이 있는 곳에 한동훈이 있다. 네, 예. 그래서 이제 정권이 바뀌면서 한동훈은 아주 큰 롤을 할 것이다라고 다들 네. 그렇게 짐작을 했는데 그게 법무장관일 거라는 생각까지 한 사람은 많이 없었어요. 맞아요. 법무장관 임명할 때도 예. 상당히 예. 쇼킹했죠. 예, 예. 그래서 한동훈이 가면 서울중앙지검장을 예, 가거나 맞습니다. 잘해야 그거가 검찰총장? 그렇죠. 예. 가라면 검찰총장하거나 예. 서울중앙지검장일 거다라고 예, 예. 했는데 예. 법무부 장관을 보내서 상당히 쇼킹했잖아요. 그 막판에 그 인사 막판에 아주 제일 하이라이트 네. 서프라이즈 같은 사건이었죠. 네. 근데 그게 사실은 굉장히 일찍 결정이 됐다고 해요. 근데 그거를 계속 그 인사는 윤석열이 결정한 겁니까? 예. 김건희가 결정? 윤석열이 결정한. 그 인사는. 예, 물론 그거에 대해서도 예. 김건희가 점지했다는 분들도 있지만 뭐 저희가 취재하기로는 윤석열이 내린 결정이고 김건희가 반대를 안 한 거네요, 그러면. 반대를 안 했는데 네. 그 저희 책에도 나옵니다마는 탐탁지는 않게 생각했다. 근데 그 이유를 예. 정확히는 그때 심리는가 어떤 거였는지 그때는 한동훈과 그렇게 사이가 나쁘진 않았던 때였거든요. 그렇죠. 근데 이게 그 법무장관 자리는 좀 과한 거 아닌가라는 것인지 그 전에 네. 그 얘기부터 하면 그 여사 김건희가 조언을 구하던 분이 있었는데 그분한테 어느 날 전화가 네. 왔고 그 한동훈 법무장관 어때요? 라고 물었대요, 김건희가. 그래서 이분도 뭐 미처 생각하지 못했던 수니까 오 좋네요. 서프라이즈하게 아주 좋은 수네요. 했더니 왠지 그래요? 하면서 끊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몇 년 뒤에 그러니까 오히려 이제 그걸 확인받으려고 했을 것 같네요. 거기 보내면 안 됩니다. 라고 했으면 그 반대의 명분을 만들 수 있는 건데 뭐 좋습니다라고 나오니까 그래요 하고 이제 끊었다는 거잖아요. 그래서 궁금해가지고 그분이 몇 년 뒤에 그때 한동훈이 찬성하셨던 거예요, 반대하셨던 거예요? 그랬더니 자기는 반대했다고. 반대. 네. 그랬다고요. 그거를 뭐랄까요? 적극적으로 강하게 반대한 것 같지는 않네요. 뭐 그런 건 아닌 것 같아요. 한동훈 법무부 장관 좀 꼭 시켜야 되나? 이렇게 탐탁지 않을 정도였던 것 같네요. 그게 이건 뭐 제 생각이긴 합니다만 그때 왜 중앙지검장이나 검찰총장 안 시키고 저기로 보낸 이유로 막 여러 개가 나오는데 그중에 얜 너무 잘 드는 칼이니까 오히려 우리한테 부메랑이 될 수도 있다. 뭐 그런 이유를 드는 분도 있었거든요. 뭐 김건희도 약간 그런 생각을 했을 수도 있지 않나? 자기 사건도 걸려 있었고. 그리고 아까 처음에 질문하신 어떤 갈라서게 된 발단이 도이치모터스 사건을 드는 분들이 좀 있어요. 그 전까지는 왜 김건희 특검법 비대위원장 되면서 그 충돌 거기를 시발점으로 보는 분들이 많았는데 그 전이라는 거잖아요. 도이치모터 주가 조작 사건 처리는 그 전이잖아요. 그 전이죠. 법무부 장관 때죠. 최근에 그 메모도 등장하고 그랬잖아요. 예, 맞습니다. 사악한 한동훈이 그 뭐 친한계 쪽 분들은 법무장관 시켜주고 네가 이 도이치모터스 사건 스무스하게 잘 말아 먹어라 라는 거였는데 처리를 안 했단 말이죠. 계속 틀어주면서. 근데 그런 것 같아요. 한동훈은 내가 해줄 만큼 해줬다라고 생각하는 것 같아요. 그게 뭐냐면 그 윤석열 징계 처분을 정직 2개월을 먹었잖아요. 그러면서 행정소송이 계속 되고 있었잖아요. 근데 1심에서 지고 나서 1심에서 윤석열이 패소하고 나서 한동훈이 법무부 장관 가서 2심을 맡았잖아요. 2심에서 침대 축구하듯이 소송해가지고 그 2심에서 패소했잖아요. 패소하고 나서 상고를 안 했잖아요. 상고 포기해버린 거잖아요. 결국은 그러면 뭐냐면 윤석열 그래서 징계 처분을 갖다가 그냥 없던 일로 만들어준 거잖아요. 이 역할을 사실은 한동훈이 물론 이제 그때 그 차관이 했다. 뭐 법무부 차관이 맡아서 하고 자기는 이노공 차관이 했다. 자기는 뭐 장관이 그럴 수가 있습니까? 그건 아닌 것 같고 사실 그거는 한동훈이 한 역할이다. 이렇게 봐야 될 것 같은데 그런 측면에서 보면 한동훈은 나는 역할을 어느 정도 해줬다. 해줄 만큼 이렇게 생각할 수 있잖아요. 그렇죠. 근데 저쪽에서 볼 때는
무슨 소리야 도이치모터스까지 다 털어줘야지 뭐 이런 예, 생각을 예. 했던 것 같아요. 맞습니다. 네. 그래서 최근 들어서는 그 비대위원장 시킨 게 뭐 걔를 잘 되게 하려고 한 게 아니고 법무부 장관에서 자르기 위해서 그런 거 비대위원장. 아니냐는 얘기도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네. 법무부 장관 바꾸기 위해서 뭐 한동훈 절로 그냥 비대위원장 보내버렸다. 자리로. 예. 예. 그러니까 그 무렵 법무부 장관에서 나갈 무렵에는 상당히 금이 가 있었던 거라고 봐야 되겠네요. 네. 네. 어느 정도 감정은 안 네. 좋았겠죠. 그랬던 상황으로 봐야 그리고 될 것 같습니다. 비대위원장 가자마자 이제 공개적으로 그렇죠. 붙어버리니까 그 이제 김건희 사건을 예. 국민 눈높이에 맞게 처리했는데 국민 눈높이 그걸로 이제 충돌이 되는 네. 거잖아요. 표면화되는 거죠 그때는. 네. 근데 그 전에 물밑에서 상당히 앙금이 네, 있고 감정이 서로 안 좋았던 좋았던 상황이었다. 것 같고. 네. 이 관저 이전 같은 경우도 네. 이제 좀 잘 알려지지 않았는데 물론 예. 특검 수사를 했습니다. 예, 관저 예. 이전, 서울 양평고속도로 다 특검 수사를 했는데 관저 이전도 대표적으로 이제 그 내막들이 지금도 조금씩 나와요. 네, 예. 근데 여기에도 이제 무속인들이 좀 개입이 돼 있나요? 입증된 거는 그 백재권 씨. 네, 네. 그러니까 그 처음에는 천공 얘기가 나왔었죠. 그렇죠. 천공이 이 얘기 점지해 준 거다라는 얘기. 근데 그러고는 또 저기 관저에 천공처럼 생긴 막 흰 수염에 막 이런 사람이 돌아다니더라 해서 천공 개입 의혹이 확 커졌는데 경찰이 수사해 봤더니 천공이 그렇죠. 아니라 백재권이었다. 비슷하게 예. 흰 수염을 예. 가지신 백재권 씨였다. 뭐 그런 거는 밝혀진 거고 그 이면의 것은 사실은 그러니까 네. 이제 제일 그랬던 게 그때 원래는 육참 총장 공관인가를 쓰기로 했었잖아요. 예. 관저로. 예. 그러다가 예. 외교부 장관 공관으로 갔는데 예. 그 도포 입고 왔다 갔다 한 사람이 다녀간 다음에 바뀌었다. 예. 이런 얘기들이 나왔었잖아요. 예. 그래서 혹시 이제 그런 어떤 무속하고 관련된 부분이 예. 있는지 예. 해서 이제 그런데 아직은 그러니까 그 다 냄새는 많은데 네. 그게 정확히 인과관계를 설명하기에는 특검팀도 일단 무속에 개입한 적은 못 찾았다고 하니. 네. 우선 그렇게 보면 이제 건진, 예. 천공, 예. 아까 말했던 백재권 예. 등등 여기 무속인들이 많이 등장을 하잖아요. 예. 근데 그 무속인들 중에서 제일 가까웠던 사람이 건진인 것 같아요. 그런 것 같습니다. 네, 영향을 많이 주고 제일 가까이서 있었던 사람 중에 한 명. 예. 근데 그 건진이 법당에서 굿도 하고 그랬나요? 그러니까 그 굿은 이게 100% 확인된 건 아닌데, 네. 그러니까 어떤 굿이냐고 하면 윤석열 당선 기원 굿을 네. 그 강남 어딘가에서 했다라고 네. 말하는 분이 있었어요. 근데 그게 저희가 복수 확인이 안 돼서 네. 조금 조심스럽긴 합니다만은, 근데 건진이 그때 역삼동 그러니까 뭐라고 해야 되나요? 자택에 그 지하에 법당이 있다고 그러잖아요. 거기서 사실은 때 비선 선거 조직이 몇 군데 네. 있었어요. 그 중에 건진이 있던 데가 양재동 팀이라고 불렸던 네. 그런 비선 조직이 있었고, 거기에 중심이 처음에 그 역삼동 그 법당이었는데 너무 좁아서 나중에 그 서희건설에 네. 그 양재동 타워. 넓은 곳으로 옮겼죠. 네. 그거 뭐 돈은 냈는지 그런 건 아직 네. 밝혀봐야 될 문제지만, 뭐 서희건설은 또 나중에 계속 언급되는 곳이니까. 네. 그러니까 그 언저리에서 그때 비나이다 하면서 당선 귀원굿을 했다라고 말하는 분이 있었어요. 했겠죠, 뭐. 했겠죠. 네. 직업이 그러니까. 그러니까요. 네. 자, 뭐 마지막으로 그 이제 윤석열 시대 여기 보면 책 보면 1060일로 공동 정권의 1060일 실록 윤석열 시대 이렇게 돼 있는데 이 윤석열 시대 1060일을 저 뭐라고요? 한 문장으로 규정한다면 이 윤석열 정부를 관통하는 핵심 키워드라 그럴까요? 뭐가 있을까요? 제가 딱 떠오르는 거는 비정상이죠. 비정상. 비정상이죠. 네. 무속 비정상. 대통령도 비정상, 영부인도 비정상, 뭐 국정 운영도 다 비정상 투성이었고, 계엄은 말할 것도 없고, 그다음 계엄 이후에 그 처신과 재판에 임하는 태도도 다 비정상. 저는 딱 비정상이라는 느낌이 들었고, 그리고 또 하나 더 하자면 미싱 링크라는 그 용어가 빠진 고리라고 왜 생물의 진화 과정을 이제 화석이 쫙 이게 순차적으로 보여주는데
요 부분에 대한 화석이 없는 거를 미싱 링크라고 그러는데 역사의 미싱 링크의 시기가 아닌가. 나중에 역사가들이 볼 때 쭉 한국 사회가 잘 가다가 여기서 뻑 빠져버리는 사실 그런 예. 윤석열 시대 하면은 김건희 이름만 남지 뭐 한 게 아무것도 없잖아요. 그렇죠. 어, 미싱 링크. 네. 윤석열 씨는 미싱 링크다. 네. 언급 예. 안 했던 내용 중에 혹시 어. 조금 비사들이 있습니까? 지금 시즌 2에 나오는 얘기를 하나 말씀드리면 여기 책하고 연결되는 부분인데 처음에 대선 캠프 초기 경선 캠프도 꾸려지기 전에 이제 초기에 도와줬던 분들 중에 네. 그 윤석열이 아는 법조인이 한 분 있어요. 되게 신임하는. 그분이 어느 날 그분도 서울법대 출신인데 서울법대 윤석열의 동기 형들이죠. 자기한테는. 형들이 네. 불러가지고 나갔더니 네가 해야 될 일이 있다. 네. 김건희하고 꼭 이혼시켜라. 이혼시켜라. 이런 거예요. 이 양반이 황당하잖아요. 아니 형들이 얘기해요. 왜 날 시켜요 그런 거를. 아무도 못 하잖아요. 그래서 이혼시켜야 된다는 사람들이 좀 있었죠. 있었는데 윤석열이 예. 정상적으로 대통령이 되려면 대통령이 되고 네. 대통령이 돼서 정상적으로 이렇게 국정 운영을 한다든가 하려면 예. 김건희랑 떼어놔야 된다. 예. 그래서 그러려고 그러면 이혼시키는 수밖에 없다. 그래서 그 미션을 줬다는 거잖아요. 예. 근데 뭐 결국 네. 아니 형들이 하라고 형들이 친구 아니냐 해서 결국은 안 됐는데 윤석열 얘기도 못 꺼냈겠네요. 그럼요. 근데 저희가 취재해 보니까 윤석열 본인이 취임 직전에 나 이혼할랜다라고 했던 사건이 하나 있었어요. 아, 그렇습니까? 예. 그거는 그 시즌 2에 얼마 전에 보도가 네. 됐습니다만은 그것도 제가 그 따로따로 저희가 취재된 건데 보면은 그 이상희 건하고 약간 연관이 있어요. 시점이 같은 시점이에요. 네. 2022년 4월. 음. 근데 실명은 못 드립니다만은 그때 윤석열의 아주 최측근이었던 분이 한 분 있는데 어느 날 밤에 자려고 하는데 장제원이 전화를 걸어와서 네. 아, 큰일 났다. 지금 당선인 관련 일인데 나랑 빨리 좀 어디 가야 된다. 근데 이분은 너무 늦은 시간이고 지금 내일 아침에 갈게요, 제가. 해서 아침에 갔단 말이에요. 장제원한테 갔더니 오라고 이러고 하면서 자기를 끌고 광화문의 포시즌스 호텔에 갔어요. 거기가 윤석열이 그때 뭐 인수위랑도 가까워가지고 안가처럼 좀 스위트룸을 쓰고 있었거든요. 거기 갔더니 아주 이른 시간이었는데 갔더니 윤석열이 있더라는 거예요. 아니 댁에 안 계시고 왜 이 시간에 여기 계시냐 그랬더니 나 이제 더는 못 살겠다. 집사람이 말이야 하더니 나 이혼할란다. 왜요? 그랬더니 소매를 걷어 보여줬는데 상처들이 좀 있더래요. 손톱을 핥힌 자국이 그런 게 있었다는 아니고 이거 뭐냐고 했더니 부부싸움 엄청 심하게 하고 이제 김건희가 열이 너무 받아가지고 막 주위에 있던 걸 집어 던졌는데 뾰족한 물건들 같은 거 이게 상처가 났다는 거죠. 그래서 맞고 살았습니까? 모르겠어. 약간 그런 얘기도 있습니다만 그러니까 어쨌든 굉장히 김건희가 이제 열받으면 물건 집어던지고 폭력을 썼다는 거네요. 근데 원래 둘이 성격이 강해서 부부 싸움 하면 엄청 심하게 싸운다는 얘기는 많이들 알려져 있어요. 근데 그거는 도가 조금 심했던 케이스고 그냥 나 이혼할란다고 막 그럴 정도였는데 그때 같이 갔던 그분이 오히려 이혼하세요. 이거 사생활이잖아요. 이혼하세요. 그리고 하려면 취임하기 전에 하세요. 취임하기 전에. 그러니까 이제 윤석열이 오히려 좀 당황해가지고 뭐 좀 생각하는 듯 하더니 딱 2주가 지나니까 완전히 또 김건희한테 포섭이 돼가지고 우리 마누라가 1등 공신이고 뭐 그랬다는 그런 얘기가 있습니다. 왜 그러면 그때 싸움의 발단은 뭐였는지 그건 좀 취재가 그거는 그 인사 모르지만 이상희 타임이랑 겹치고 거기서 제가 떠올랐던 장면이 왜 김건희가 막 욕하니까 옆에서 저 윤석열이 달랬다 이런 거 있잖아요. 달래면서 그것과 관련해서 그때 윤석열은
김건희의 의견과 좀 달랐다는 네. 얘기가 있어요. 그러니까 김건희가 추천한 사람들 중에 뭐 좀 까면 안 되는 사람들이 많았고 인사 논란으로 많이 연결됐고 그래서 약간 신뢰가 떨어져 있던 참에 네. 이렇게 이상한 쌍욕까지 하고 하니까 그걸로 좀 발단이 되지 않았나 그런 이상희 생각이 의원은 그 뒤로 이렇게 윤석열로부터 직접 전화를 받거나 어떤 걸 들은 건 없죠. 예, 없었던 걸로. 네, 사과나 뭐 그런 건 아니요, 없었다고. 사과는 없었지만 예, 윤석열이 너 예. 나가야겠다라든가 뭐 이런 얘기를 들은 건 아니요, 아니요. 그러니까 없었다고 김건희 해요. 얘기로 끝난 거잖아요. 예, 예. 그러면 네. 그 지점에서 좀 의견은 달랐을 수 있겠네요. 예. 네. 예. 음. 누구는 뭐 그게 이제 부부싸움이 사적인 영역에서 네. 이제 뭐 초를 치면 약간 권력투쟁 양상으로 바뀌는 시발점이 아닌가 내부에 뭐 너무 거창할 수 있습니다만 공적 영역의 인사를 가지고 이제 부부싸움이 시작되는 그 네. 부부싸움이 윤석열과 김건희 네. 그 소위 말하면 네. 권력 싸움 아니었을까요? 그러니까 그 권력 싸움에 그렇죠? 인사 가지고 그러니까 이 나는 네 사람을 예. 많이 넣어야 되는데 맞습니다. 자꾸 이제 예, 공적 예. 라인에서 차단시키고 예. 하니까 예. 그 이제 대통령 힘으로 제압을 해야 음. 자기 그 인사를 이렇게 관철시킬 수 있다 이렇게 예, 본 거 아니겠어요? 그러니까 맞습니다. 그런 권력 다툼이네. 권력 다툼의 시발점으로 저는 보입니다. 네. 예. 아, 물건을 던졌어. 쟁취를 한 거네. 네. 아, 재밌습니다. 예. 네. 하여튼 지금까지 드러난 이 비화 토대로 더 네. 많은 진실들을 발굴해 주기를 네. 바라겠습니다. 네. 하여튼 지금 실록 시즌 2로 예. 이제 기사로 예, 연재하고 있고 그것도 책으로 나올 예정인 그거 거죠? 뭐 이게 잘 팔리면 네. 만들겠죠. 하여튼 기대해 보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오늘 네. 나와 주셔서 예. 감사합니다. 예, 불러주셔서 감사합니다. 네. 윤석열 시대를 이렇게 좀 점잖게 정리했다 이렇게 볼 수 있을 것 같은데 네. 하여튼 일독을 권합니다. 네. 보통 이제 그 야사라고 하면 네. 우리 전 이명수 서울에서 이명수 기자가 예. 야사는 또 잘 알거든요. 예. 이거는 이제 어떻게 보면 정사에 좀 가까운 예. 것 같아요. 굉장히 점잖게 썼더라고요. 예. 네, 그래서 한 번씩 그 윤석열 시대를 정리하는 차원에서 한 번씩 일독해 보면 괜찮을 것 같습니다. 자, 오늘 실록 윤석열 시대의 저자 중에 한 명인 박진석 중앙일보 부국장 모시고 얘기 나눠봤습니다. 오늘 저희 속터뷰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